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오늘로 대략 4주차 한 달 정도를 사용한 어느 아침입니다. 사실 새벽에 좀 레코딩을 좀 준비를 해서 일찌감치 좀 하려고 했는데 업무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네요. 자, 일단 이번 주까지 사용하면서 생각한 것들, 그리고 사진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스팅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좁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3주차까지 지나다 보면 어지간한 것들은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A9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리포트들이 좀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한 달 쓰면서 제가 주로 사용했던 렌즈들까지 해서 같이 지금 좀 DP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니에서 같이 주었던 렌즈 중에 하나인 100mm f2.8 G 마스터 렌즈, 그 STF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 쪽으로 배송을 보낸 상태라 같이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 요 렌즈가 있습니다. f2 55mm f1.8 렌즈. 저 개인적으로는 삼양 50.4 렌즈, 그러니까 서드파티 렌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급작스레 좀 얘기를 드리면 가급적이면 삼양 렌즈만 사지 마시고 요거 사세요. f1.8 또 f1.4라고 해도 사실 보정으로도 밝기가 충분히 잡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렌즈의 퀄리티는 자이즈를 따라갈 만한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삼양 렌즈가 AF가 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화질 부분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AF 노이즈도 그렇고 좀 여러가지로 좀 많이 거슬렸던 게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소니에서 이제 55mm를 준 게 여러가지로 저한테는 좀 고마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mm는 가격도 착하잖아요. 물론 같은 심도 50.4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이 좀 비싸지만 얘는 가격도 좀 착해요 지금은.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드려보는 걸 갑자기 좀 추천해보고 싶네요. 자, 어찌되었든 이번 주 동안에는 요렇게 렌즈를 좀 사용하면서 주로 결과물들을 냈습니다. 결과물이라고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사진들이고, 필드 테스팅이 아니라 그냥 필드 사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납품이 나갈 사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기도 했었는데, 한 달이면 사실 어지간한 부분들은 이제 다 알기 마련이잖아요.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마다 이제 조금씩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테스팅을 해보는데, 일단 전반적인 저희가 이제 리뷰 같은 경우는 이번 8주 정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한 달이니까 이제 반 정도 지났잖아요. 전반기 후반기라는 개념으로 좀 따져서 봤을 때 처음에도 만족스러웠지만 끝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물, 그리고 촬영하는 그 막힘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좀 판단을 했을 때 꽤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A9이라고 이름이 나왔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소니에서 가장 혁신적인 바디라고 말하는 것들은 A7, 그러니까 7이 들어가는 바디들이라고 해요. 미놀타 때도 그랬고, 뭐 지금 소니 때도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향수병일 수도 있죠. 근데 A9, 그러니까 가장 높은 넘버 또는 한 자리대 넘버라는 것들은 각 제조사마다 내거는 플래그십 기종들이잖아요. 그리고 A9 같은 경우에는 A7이 뭐예요? A7이 나오기 전부터도 전설의 드래곤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 느낌은 제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2세대, 3세대가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 큰 위용을 가지고 나타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조합은 A9을 메인 기종으로 두시고요, A7S나 뭐 A7S2 또는 A7R2 요런 사이드로서 하나의 기종을 더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최상의 구성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상은 사실 A7R2랑 A9 정도. S까지는 동영상만 놓고 봤을 때 R2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R2 같은 경우는 화소 때문에 오는 속도감을 제외한다고 치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완성이 높은 바디거든요. 근데 A9에서 속도를 더하고 이제 화소를 조금 줄이면서 밸런스를 잡은 거죠. 잡다 보니까 더욱 쓰기가 편한 바디가 된 것 같아요. R2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얘는 그런 부담이 좀 줄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워낙 짱짱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가장 커요. 듀얼 슬롯에서 오는 안정감들인데 기존에는 우리 슬롯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어지간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 바디의 문제보단 메모리 카드의 문제겠지만 메모리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영상이랑 사진을 둘 다 동시에 저장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업사진, 웨딩 포토그래피 개념이다 보니까 데이터의 손실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전자식 셔터 채용이 저한테 주는 이점이라는 게 일단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개념에 있어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점이 있어요. 이번 주에 메인으로 걸어둔 펑션이나 이제 리뷰 포인트는 사실 전자 셔터예요. 전자 셔터가 하나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일단 별도의 영상에는 크게 언급은 안 했지만 20연사, 물론 렌즈도 조금 따지긴 합니다만 최대 20연사로 연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비압축 로우 파일로 촬영을 했을 때는 최대 12연사 정도로 제약이 됩니다. 일단 로우 파일이 크니까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연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카메라를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미러박스, 셔터박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움직이는 메커니즘인데 그 메커니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셔터 컷수에 대해서 크게 제약을 두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A7R2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 용량도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럽지만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셔터막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셔터 카운트가 올라가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간혹 있어요. 저희가 촬영할 때 통상적으로 신당 1200에서 1000컷이 조금 넘어요. 1000컷에서 많게는 2000, 3000 이런 식으로 컷수가 올라가는데 그 컷수를 매일같이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00컷 아니다, 1500만 칩시다. 1500컷을 평균으로 잡고 10일만 찍어도 15000컷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이 아이로 제가 한 달 정도를 찍었으니까 28일 또는 24일 정도를 기간을 잡을게요. 그러면 24일간 제가 평균 1500을 잡아놓고 치면 어마무시하게 컷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못해도 일단은 10,000컷은 넘었을 거고 20,000컷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슬슬 셔터 내구성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이 나오고 과연 괜찮을까 생각이 좀 들 텐데, 이 녀석은 전자식 셔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자동 모드로 했을 때도 두 가지 셔터를 선택적으로 채용이 가능하니까 자동으로 했을 때는 셔터가 기본이 전자식으로 들어가고 선택적으로 기계식으로 내려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포컬 플레인 형태의 기계식 셔터로 넘어가요. 포컬 플레인으로 쓰는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동조 촬영, 조명을 사용할 때 전자식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일단 카운트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줄어들죠. 전반적으로 촬영에 있어서 90%는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조명으로 촬영하는 건 10에서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썼던 컷수에 비해서 한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마 포컬 플레인
기계식 셔터로 사용한 컷수는 얼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정말로 얼마 안 될 거라서 이 유지보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A7R2가 출시를 했을 때도 보증 컷수가 50만 컷 정도는 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50만 컷도 상당한 양인데, 근데 A9이 되면서 무한대까지는 사실 아니지만 상당히 컷수가 늘어나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전자식 셔터가 주는 안정감,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좀 걱정 또는 비용 부담,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덜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유독 걸리는 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터치스크린 그리고 첫 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AF 다이얼 부분 있죠. AFS, AFC 요 넘어가는 부분이 AFS에서 C로 넘어갈 땐 괜찮은데 C에서 S로 넘어오면 이때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글쎄요, 락 부분도 조금 이게 좀 요인이 있겠지만 뭔가의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뭐 A9 말고 A9-2나 아니면 사이드 형태도 뭔가 바디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정도는 한번 해결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얘가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완전히 못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모드 다이얼 부분이나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AF 모드 다이얼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요거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버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보니까 동영상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프리셋, 그리고 사진을 주로 쓸 때에 대한 프리셋, 이런 식으로 커스텀 키도 하나의 프리셋 개념으로 좀 저장을 통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혹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능을 혹시나 추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어느 제조사를 가도 이걸 통으로 두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속중 호출이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에 대한 세팅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커스텀 키까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이 메모리 기능들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지속중 호출은 가끔 가다가 AF 모드를 AF-S에서 AF-C로 순간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조금 주로 사용을 하니까 그때만 좀 상당히 많은 이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고, 이번 주에 메인이 되는 테스팅 과제는 전자 셔터의 플리커, 그리고 전자 셔터가 가지고 있는 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어요. 전자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것들은 셔터 플리커 부분이에요. A7R2 같은 경우에도 A7S에도 마찬가지인데, 전자 셔터를 사용했을 때 보통 형광등 내지는 일정 수준의 조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 촬영을 하게 되면 셔터 스피드가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그 화면에 전반적으로 가로줄이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요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는 뭐 카메라 자체적인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저가 적당히 생각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통상적으로 다 그러하고. 근데 A9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을 해보니까 A7R2에는 아직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플리커가 남아있어요. 그 테스팅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320분의 1 정도로 촬영을 했을 때 플리커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아마 극단적으로 좀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조성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A9을 가지고 셔터 속도를 뭐 계속 올리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물론 조명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테스팅한 환경, 그냥 단순히 형광등 조명이 있었고, 형광등 조명에다가 디퓨저 천을 달아서 좀 부드럽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사용을 한
환경이었는데 플리커가 발생하질 않았어요. 근데 소니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식 셔터를 사용을 할 때 간혹 경우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층이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그 플리커 현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작게 경고문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A9이래 A992 같은 경우에도 그 안티 플리커 기능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기능이 별도로 좀 표기가 되어 있는 반면에 A9은 표기가 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렇듯 소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빌드된 시스템이 있으면 새 기종이 나왔을 때 뭔가를 하나 더 빌드업하는 식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빌드업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A9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기능을 구성하진 않았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뭔가 조절하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되었든 플리커를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A9을 사용하다가 다른 바디를 쓰면 더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카메라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범위들이 워낙 많아졌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불만사항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전에 A7R2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플리커 부분도 있고 배터리 부분도 좀 많이 취약했었고, 그리고 메모리 슬롯도 하나였고 저장 속도 부분도 조금 느렸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 들어갔을 때 다른 타사 기종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상업적으로 또는 뭔가의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는 애매모호한 포인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숫자를 9으로 올린 값어치는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물론 그만큼 비싸졌지만 비싼 값어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막힘없고, 배터리 부분은 저번에 1주차에 테스트했지만 막힘없이 돼요. 저도 처음에 A9을 받으러 갔을 때 소니 담당자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저는 촬영을 스튜디오에서 실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배터리 하나는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나 부족하면 받겠다라고 주겠다라고 얘기를 받고 왔었어요. 근데 안 부족해요. 아쉽게도 안 부족하니까 소니한테 배터리 더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명 정도의 팀, 촬영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9시간 정도 육박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렇게 촬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배터리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업이든 뭐 취미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든 사실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미러리스의 가장 취약적인 건 다른 거보다 배터리였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슬롯 같은 경우도 뭐 듀얼로 되고 속도도 지금 빨라졌고, 다만 지금 와서도 조금 난감한 부분은 뭐냐면 이 녀석을 제가 사용할 때는 지금 일단 UHS-1 메모리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근데 UHS-2 메모리가 가장 좋잖아요. 속도도 빠르고. 근데 UHS-2 메모리가 가격 안정화가 아직 좀 덜 돼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렉사 메모리 카드가 이제 사업을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녀석들 재고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좀 고민이 있고, 물론 그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대안은 있죠. 근데 가장 속도도 괜찮고 이미지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소니 자체 SFG 메모리인데 이 녀석들이 가격이 좀 비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환경상은 가급적이면 128기가를 사야 되는데 메모리 카드가 너무 비쌉니다. 소니에서 좀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렌즈를 여러 개를 좀 DP를 해놨잖아요. 나름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할 겸 꺼내놨습니다. 일단 제 리뷰 사진에 대한 메인 이미지를 보시면 A9과 85mm G 마스터 렌즈를 마운트를 한 상태고요.
이 녀석을 가장 주력으로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인물 촬영, 그러니까 포트레이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85mm가 메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 35mm 사이즈 렌즈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보통 화각을 구성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타사에서 사용하시던 유저든 아니면 A9으로 넘어오면서 풀프레임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든 여러 가지로 하시게 되면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쉽게 화각으로 생각했을 땐 24mm부터 200mm까지 2470, 70200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줌 렌즈라서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스튜디오는 저 빼고는 다 줌 렌즈를 거의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단 렌즈가 워낙 좋기도 하고 굳이 줌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바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렌즈를 두 개를 들이시면 35mm 렌즈, 85mm 렌즈, 35, 85 이렇게 두 가지를 페어로 구성을 하시고요. 중간에 50mm를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50mm를 어떻게 들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고민이 좀 많으실 건데 55mm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렌즈의 화각, 렌즈가 디자인된 화각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배경 압축감, 그리고 거리감, 거리에 따른 표현력이라는 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각 렌즈의 특성을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이게 어떨 때 더 안정적으로 나한테 결과물을 보여주는가, 이게 확인이 되시니까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 멋있게 이런 사진들을 촬영하실 수 있어요. 물론 화각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다가가는가에 따라서 더 다르게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35, 50 또는 55 그리고 85 세 가지 정도는 정말 필수적인 느낌으로 들여볼 만한 렌즈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팁을 좀 얘기하면 풀프레임을 쓰시면서 가장 안 하는 짓들이 있어요. 뭐냐면 풀프레임 화각을 반토막 내서 우리 1.5 크롭을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인데, 물론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화소가 반토막 난다고 하잖아요. 화소도 좀 토막이 나고 그리고 화각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제가 85mm를 쓰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멀리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크롭 모드를 그냥 틀어버려요. 그러면 한 125, 130 그 정도의 화각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물론 변태적인 방법이지만 이것도 나름 활용하시는 팁입니다. 35mm를 50mm처럼 쓸 수 있고요, 50mm를 85mm처럼 쓸 수 있고, 얘를 135처럼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화소가 반토막이 나니까 픽셀 수도 많이 줄어들고 인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인쇄를 저번에도 한번 2천만 화소에 대해서 인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다들 큰 사이즈 액자들 크게 뽑으시는 거 아니면 무리 없으니까 보통 다 웹사이트에 올리시고 여러 가지들 그냥 하시잖아요. 그런 거면 그게 큰 의미를 주진 않을 겁니다. 예전에 H-S를 크롭 렌즈로 사용하시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화소로 따지면 6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진이라는 게 반드시 화소가 필요한 것들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 세 가지 화각으로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유독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 녀석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한번 언급을 해볼 렌즈인데, 라오와에서 만든 12mm 이마운트를 대응하고 있는 12mm 광각 렌즈입니다. 소니에서는 12mm, 24mm 렌즈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번 리뷰를 하는 과정에 소니에서 그 렌즈를 빌려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렌즈에 대해서 따로 리뷰가 따로 있겠죠.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든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 광각이지만 그 왜곡이 상당히 억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사진을 찍으시거나 건축 또는 풍경, 여행 사진 여러 가지로 좀 넓게 써야 되는 화각에 있어서 꽤 괜찮은 포인트를 보여줘요. 제가 요전에 야구장 직관 관람을 가서, 사실 사진이 목적이 아니라 그날은 진짜 야구를 보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냥 몇 장을 찍어봤어요. 했는데 야구장을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렌즈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관광 렌즈를 잘 못 쓰면, 한 번도 안 써보면 그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이 12mm에서 오는 느낌이라는 게, 그리고 왜곡이 억제돼 있다고 했잖아요. 왜곡이 억제돼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유저가 쓰기에 상당히 편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렌즈입니다. 물론 MF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광각은 MF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4종류의 렌즈들을 좀 자주 쓰고 있으니까 한번 좀 추천드려 봤고요. 전반적으로 A9에 대한 4주차 평가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바디에 대해서 하나의 이슈를 좀 더 얘기해 주자면, 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저가 이제 로우 파일을 열었을 때 받아들이는 심도가 12에서 한 9비트 정도로 해서 좀 비트 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결과물에 따라서 그 연사 시에 좀 유독 그게 좀 심하고요. 전자식이든 뭐 기계식이든 싱글로 촬영하셨을 때는 14비트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든 개조가 HDR2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사용했을 때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디테일한 색이나 여러가지 관리를 하실 땐 좀 느끼겠지만 통상적으로 쓰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A7R2 같은 경우에는 색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잡색에 대한 정보도 조금 증폭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근데 A9 같은 경우에는 개조가 좀 떨어지면서 12비트 정도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덜어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지금 색상을 좀 잡아서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매끄럽게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타겟이 프레스 기종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스포츠나 뭐 프레스, 그러니까 언론을 위한 바디들, 이제 그게 원래였고, 근데 통상적으로 한 자릿수 이제 기종들은 각 제조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들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라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프레스라기보단. 근데 아직까지 얘는 1세대다 보니까 그 이후를 조금 더 내다봐야겠지만, 일단 꽤 괜찮은 바디라는 점에서는 다들 동의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좀 봤습니다. 뭐 저는 굳이 캐논 바디를 많이 쓰지도 않고 사실 캐논에 대한 애정도 크게 없는 편이기 때문에 타사 포럼에다가 좀 올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또는 뭐 커뮤니티나 여러가지 좀 논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다들 신경 쓰이고 다들 눈여겨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의 밥값은 하는 바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소니 스토어를 가시던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렌탈을 통해서 A9을 좀 경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진즉에 A9을 좀 질러볼 생각이 있다 하시면 그냥 지르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땐. 물론 너무 좀 마케팅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돈 문제만 없으면 얘는 사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메인터넌스 부분, 뭐 플리커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됐고, 이면 조사형 센서 사용하다 보니까 감도 부분도 상당히 매끄럽게 해결이 되고요. 동영상에서 S로그가 빠져 있지만 사실 S로그가 아니더라도 동영상 찍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어차피 라이브 뷰로 보고 밝기랑 이런 거 다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정도의 기간이 저한테는 더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여러가지 이제 웨딩 포토그래피가 아닌 일반적인 그러니까 포트레이트 작업들을 제가 이번 주는 좀 메인으로 잡을 건데, 스튜디오 워킹을 좀 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식이나 뭐 또는 사진 결과물들, 기타 등등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까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리뷰를 보시게 되면 찾게 되는 것들이 수치적인 정보들이에요.
근데 그 수치가 그래픽카드 테스트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뭐 어떤 그래픽카드는 4000이고 내가 쓰는 그래픽카드는 점수가 5000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쾌적하게 느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고만고만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치를 대응해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얘기할 내용들은 그냥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느끼기 쉬운 것들, 그리고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들, 근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위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숫자가 주는 것들도 크지만 사실 실경험담이라는 게 가장 크니까 그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리뷰는 이 정도로만 보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는 펑션은 하나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4주차의 분량이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포트레이트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이제 실제 사용하는 모습들을 좀 촬영도 하고, 그리고 연결 촬영 부분, 그러니까 캡처원과 테더 케이블, 그리고 프로포토 조명을 사용해서 조명 연기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개 같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다음 주 리뷰는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주 리뷰는 이렇게 좀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